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파산 104기 이거는 2020년 4월 달에 선고가 됐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3달 후인 7월 10일 날 집회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9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5월 달에 선고된 거군요. 5월 달. 그래서 8월 달에 집회가 없기 때문에 7월 달에 10건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9건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5월 달에 선고된 사건인데 19건에 어떻게 사건이 규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전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환가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건은 다 면책이 됐습니다. 특이한 게 없던 얘기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론 제가 놓칠 수 있지만 채무자들은 넘어가는 거죠. 폐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지 면책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0번 채권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속이 결국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속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상속 협의 분할을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토지라든가 주로 이제 토지죠. 이게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개는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13번이죠. 이거는 가장 큰 사건인데, 이거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2개를 팔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건물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유 중인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사행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그 집이 매수인, 건물의 매수인. 그래서 건물의 매수인은 이제 염가매각 가건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택은 오빠가 이제 오빠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은행 근저당하고 세입자의 어떤 전세금, 그 금액만큼을 매매가액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벌써 염가매각에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오빠한테 아마 그렇게 염가매각을 한 이유가 과거에 오빠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음식점을 좀 크게 하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상권이 위축이 돼서 우리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 잘 되다가 가로수길, 그 다음에 경리단길, 그 다음에 어디 홍대, 그쵸? 그 다음에 삼청동, 이게 막 움직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은 다 망하죠. 왜냐면 이제 뭔가 뜨면은 경리단길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막 올리죠.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막 50, 100, 150, 200. 그럼 결국은 세입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 지나면은 건물주에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건물 가격도 올라가죠. 5억짜리가 막 10억 되고, 임대료도 이제 막 50에서 월세 50이 200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최종 결말은 신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고액의 임차료를 내고 버티지 못하죠. 상인 내지 거기 이제 상인도 있을 수 있고요. 화가, 예술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인들, 이런 분들이 작업실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건들 수 없으니까 더 싼 데로 다시 또 빠져버립니다. 외곽으로. 아니면 다른 좀 싼 데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에서 모여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나 같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 돼도 나중에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또 임대가 안 돼요. 또 텅텅 비어 있어요. 이미 한번 올라간 부동산은 세금은 왕창 내고 월세 공실률이 높아지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임대인들도 나중에는 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와 이제 유사한 상권 위축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단 뭐 어딘지 제가 비밀로 하고요. 아무튼 하여튼 그런 와중에 채무자가 이제 구주정을 하느라고 건물을 하고 주택을 판 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사행이다. 이거는 헐값, 연가로 팔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친오빠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르게 이제 채무자는 첫날 첫 번째로 정한 면담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면책을 취하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한테 이 소송이 나중에 피해를 주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단견이죠. 짧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뭐 오빠가 토해내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화해를 해서 줄 건 주고 빨리 면책을 받고 나중에 오빠한테는 별도로 자기가 신세를 갚으면 되겠죠. 이건 좀 뭐 나름대로 이 사건, 이 중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몇 천만 원짜리 환가가 된 사건이고요. 다음에 다시 또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협의 분할이 두 건입니다. 이거는 뭐 크진 않은데 한 몇백짜리 사건이지만 상속 협의 분할이 꾸준히 있죠. 무조건 상속 협의 분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상속 협의 분할이 돼야 됩니다. 상속 협의 분할로 그걸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 다른 상속인이나 어머니, 다른 뭐 분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파산, 폐지, 면책. 그 다음에 요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가 한 500, 400, 50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연식도 최근 거고 해서 이제 환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좀 채무가 잦았어요. 그래서 이거 차량이라도 매각을 해서 이번엔 총 4건이 문제가 되네요. 보편상자죠. 보증금 없죠. 편파행위. 이게 이제 편파행위죠. 사행위 플러스 편파행위. 수기한 거. 상속 2건 있죠. 자는 뭐 자영업자인데 이제 자동차, 차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항상 점검 및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몇 분 제가 상담을 해줬지만 파산 면책표에 기해서 이거 이제 이번에 104기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103기 때 한 거니까 한번 지우고,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매각을 했죠. 본인 부동산을 매각을 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사행위가 성립된 거예요. 사행위가. 그렇죠? 사행위가. 매각을 했는데 염가 매각을 한 거죠. 아니면 이제 뭐 오빠한테 대물 변제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한 8천 정도 환가 예상이. 그때 이제 좀 화해하면 좀 깎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금액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협의 분할.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 여기 걸렸습니다. 2건이죠.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 2건이 걸렸습니다. 2건.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보편상자, 자동차, 그죠? 차량 여기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죠. 뭐 한 4, 500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면 뭐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보고 이미 조사한 것 중 한번 또 혹시 뭐 누락된 거 있는지, 뭐 상가 같은 거, 상가 임차 보증은 사실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보험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 해약환급은. 그죠? 다음에 이제 압류예금.
아까도 어떤 분 전화 오셔서 압류 취소됐는데 관제인이 이제 1250이에요. 그럼 150 붙여줘야 되거든요. 왜 직원한테 알려줬는데 뭐 직원이 아직 압류 취소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뭐 어련히 알아서 다 붙여줍니다. 저희가 띄어먹는 게 아니에요. 1250에서 150은 채무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남은 금액 마이너스 100 요즘 185죠. 참 185 이거 적어놔야 되겠네요. 또 요거는 185입니다. 보험은 150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하는 게 보증금 얼마죠? 3,700이죠. 서울은 상가임차 보증금은 아직 그게 없어요. 이게 그쵸? 상가임차 보증금 상가임차 보증금은 사실은 대부분 다 임대인 원차로 다 적어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